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 프로그래밍 기초 강좌에 이어서 기본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본 강좌에서는 이제 기초 강좌하고는 좀 다르게 기초 강좌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 기본 강좌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뭐 데이터를 뭐 분리한다라든지 또 합친다라든지 데이터를 뭐 정렬한다라든지 또 데이터 프레임 관련한 다양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이름은 박철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R 프로그래밍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초 강좌를 아마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초 강좌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신 분들은 R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신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좌는 이제 뭐 R 스튜디오를 뭐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전에 기초 강좌를 먼저 꼭 들으시고 나서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익힌 다음에 기본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R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R에서는 데이터를 다룰 때, 처리할 때 어떤 단위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벡터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죠. 맞나요? 자, 왜 벡터 단위로 처리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아마 C라든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포라고 하는 그 반복문을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기초 강좌를 공부하신 분들도 포문을 아실 텐데 포 루프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단일 문장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R에서는요. 이 기존의 C라든지 자바처럼 이렇게 for 루프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씩 10번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한 번에 처리를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벡터 기반 처리를 위한 그 R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R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이 함수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데이터 처리를 병렬로 하는 그런 함수들에 대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일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온다라든지 또 우리가 R에서 처리했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다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자주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좀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과 관련된 어떤 그 다양한 연습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예제로 사용할 만한 파일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은 이 아래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R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설치한 R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셋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파일을 여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다뤘지만 이 데이터는 R에 아주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보겠는데,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분류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예제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자, 스트럭처 명령이 있죠. str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가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 붓꽃이라는 말이에요. 그 꽃명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스트럭처 아이리스 하니까 이렇게 아이리스 관련한 구조가 보이죠.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죠. 표 형태로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50개의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측치가 있다. of 5 variables니까 5개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의 변수가 있고 150개의 관측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개의 변수가 있나요? 그렇죠. 달러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변수 이름이죠. 땡땡까지가 땡땡 바로 이전까지가 변수 이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sample.length 이게 이제 하나의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이 총 5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sample에 대한 그 length하고 width, 그다음 패틀에 대한 length하고 width, 그다음에 species 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붓꽃의 종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제 스피시즈가 있는데, 이 스피시즈 같은 경우에는 그 팩터 형태라고 되어 있죠. 팩터 형태니까 범주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레벨이 몇 개 있나요? 분류가 3개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붓꽃의 종류가 붓꽃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갖게 되겠죠. 모든 여기 데이터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세플이라고 하는 말은 그 꽃 받침을 말합니다. 꽃 받침. 그리고 페틀이라는 말은 꽃잎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꽃 받침의 너비와 길이, 꽃잎에 대한 길이와 그 너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길이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수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버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들이.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저장되어져 있는 붓꽃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헤드 아이리스라고 주니까 앞쪽에 있는 6개 정도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거는 이제 순번이 되겠고, 길이라든지 너비가 꽃 받침과 꽃잎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셋을 하나 더 봐볼게요. 이번에는요, 스트럭처 해가지고 아이리스3라고 한번 줘보세요. 자, 보니까 숫자로 되어 있죠. 수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달러가 3개가 있고, 뭐 놀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뭔가 지금 3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 아이리스3라고 하는 데이터셋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3차원의 배열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봐볼게요. 아이리스3라고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줘보시면은 세토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버시칼라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 뭐 이렇게 아마 이게 3개의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3차원 형태로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리스는 이 붓꽃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아이리스 3에서는 3차원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아래는 또 다양한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패키지 중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데이터셋 패키지, 데이터셋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셋 패키지들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아무래도 아래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help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데이터셋이라고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이렇게 R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데이터셋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금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패키지에 대한 버전이 있네요.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부터 시작해서 뭐 타이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그 자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도 지금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이런 데이터셋들이 지금 보이시죠? 왼쪽이 데이터셋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이 기본적으로 R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설치가 다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아이리스도 여기 있나요? 그러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셋 중에 또 그래도 좀 많이 쓰이는 게 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보통 학습할 때 많이 쓰는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All Passengers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이 항공기 항공기에 대한 어떤 그 승객에 대한 수가 이렇게 이제 그 월별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자, 또 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뭐 타이타닉도 있네요. 타이타닉. 자, 타이타닉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타이타닉 호 있었죠? 호의 그 생존자 정보를 이렇게 그 호실별로, 그러니까 뭐 1등실, 2등실, 뭐 3등실 이렇게 있죠. 호실별로 또 나이별로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생존 여부를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예요. 자, 뭐 이 외에도 뭐 데이터셋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또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에어 퀄리티. 이거는 우리 그 이렇게 70년대 70년대 그 뉴욕의 그 대기 오염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rs라고 되어 있죠. 카. 예,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했었을 때 그 속도에 따라서 제동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도 걸리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등등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또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는요, 항상 그 데이터라는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함수를요. 함수 이름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런 셋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고 데이터셋에 대한 이름을 쓰시면 돼요. 자, 가로 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방금 보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은 한번 이 중에 한 가지 한번 봐볼까요? 자, empty cars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empty car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명령이 뭐 help라는 명령이 있었죠. help 해가지고 mcars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네, 보니까 empty cars죠. 네, t가 빠졌네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help라는 탭이 열리고 empty car에 대한 설명 보입니까? 네, 여기 그 디스크립션 쪽에는 이렇게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데이터가 이제 언제 추출이 된 거냐면 1914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추출한 거래요. 그래서 뭐 모터 트렌드 US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한 것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 1913년부터 4년까지 자동차 모델들, 그게 이제 아마 32개 정도의 종류가 된가 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10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어떤 문서인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보고, 이걸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elp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물음표 입력한 다음에 empty cars라고 이렇게 주셔도 관계없어요. 네,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약에 더 많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ML 벤치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SV 파일 포맷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이제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데이터셋이 이렇게 돼요. 그 엑셀 데이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장자가 XLS로 되어져 있는 엑셀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CSV라고 합니까? CSV 포맷. 그러니까 이 그 컴마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컴마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입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포맷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구분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일단 뭐 엑셀 파일 같은 것들도 입출력이죠. 예, 엑셀 파일이라든지 XL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CSV라고 하죠. CSV. 이거는 이제 뭐 컴마라든지 또 뭐 공백이라든지 이렇게 탭이라든지 이렇게 특수 문자로 데이터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불러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실행할 때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행 결과를 저장을 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R에서 사용하는 그런 객체를 이렇게 이진수 형태로, 바이너리 형태로 파일에 저장을 해뒀다가 또 이렇게 불러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V 파일 포맷에서 이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SV 파일 포맷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자, 이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읽기 작업을 할 때 그 사용하는 명령이 있어요. 함수가. 그게 바로 read.csv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를 CSV로 만약에 내가 반대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CSV 파일 포맷으로 만약에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write.csv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그 CSV 파일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CSV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그러면 이 명령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형식인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help 명령 한번 줘볼까요? help 가로 열고, 자, read.csv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에 그 데이터 인풋과 관련한 이렇게 설명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 테이블 포맷에서, 그러니까 어떤 표 형식의 어떤 데이터 포맷에 해당하는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게 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만들어진 형태의 그런 어떤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ad.csv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파일에 해당하는 그 필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CSV 파일이니까 필드 이름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이제 베리어블 형태로 이렇게 뭔가 그걸 코레스판딩이 된다는 이야기죠. 대응이 되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엑셀, 여러분들 엑셀 같은 거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엑셀 문서 만들면은, 엑셀의 그 상단에는 그, 이 필드 이름들이 오잖아요. 뭐, 번호, 성명,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오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변수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용하는 어떤 유시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구문 형식이. 보니까 리드점 테이블도 있고 CSV, CSV2, 델림2 등이 있네요.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리드점 CSV예요. 자, 잠깐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read.csv에서 먼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 우리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이 와요.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헤더는 true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요, 이게 헤더는 true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헤더는 true가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더가 있다 그 말인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헤더 파일이 아닙니다. 헤더입니다. 헤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헤더를 펄스로 주시면 돼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헤더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에서 첫 번째 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뭐 번호라든지 또 이름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이게 헤더예요, 헤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이 데이터, 이 엑셀이건 뭐 CSV건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줄에 이게 헤더인데, 이 헤더가 있으면 뭘 줘야 된다냐, 여기다가 헤더는 true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이거는 지금 헤더는 없고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만 저장이 되어진 상태죠. 이럴 땐 여기다 뭐라고 줘야 돼요? 그렇죠. 헤더는 false 이렇게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리고자 하는 이 파일의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에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헤더로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여부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자, 또한 이게 seven 이제 separate 약자죠. 그 구분자. 그러니까 read.csv라고 하는 파일 포맷, 그러니까 csv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파일 형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컴마라든지 또는 공백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탭이라든지. 그래서 이 구분자가 오게 되죠. 컴마. 자, 그래서 이제 구분자. 자, 이 정도가 좀 중요하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것들은 아닌데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read.csv를 쓰실 때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결측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측치 NA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만약에 우리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더라. 우리 결측치 뭐였던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측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NA를 말하는 거죠. NA, not available. 그러니까 NA란 말은 결국 뭐예요? 데이터가 이제 누락이 되어져 있는 경우죠. 이게 누락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작자 그 실수로 이렇게 이제 빠뜨린 거죠. 작성을 이제 못한 경우, 뭐 이런 어떤 등등의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결측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번호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결측치예요. 결측치. 자, 그래서 이런 결측치가 포함이 만약에 되어져 있다면 아래에서는 이 결측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측치를 우리가 이제 이걸 기본값이 이게 NA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란이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이게 자동으로 NA라고 넣어줘 버려요.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NA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NA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또 하나, 문자열을 팩터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또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strings as facto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속성을 사용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trings as factor, 네, factor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자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팩터, 즉 범주형으로 팩터로 저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란 말은 결국 이거는 문자열로 저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부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으면 그 팩터로서 스트링을 저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false면은 팩터로서 저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스트링들을. 그래서 그냥 스트링으로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좀 감이 안 오죠. 예, 아마 이건 이제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그 read.csv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파라미터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write.csv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help 명령에서 자, write.csv라고 줘볼게요. 자, 이 write.csv니까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는 뭘로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CSV로 저장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write.csv에서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x라고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파일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 행렬 그런 것들을 이제 기재하는 어떤 그 파라미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를 이 프레임을 이 행렬을 저장을 하겠다. 그럼 저장할 경로가 나오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경로 그게 파일 이퀄 다음에 겹단표 두 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어펜드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조금 많이 쓰이는 게 또 row.names라는 게 많이 쓰여요. 자, 이게 이제 값이 이렇게 true로 되어 있으면요. 이게 행에 대한 이름이 CSV 파일에 포함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아규먼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x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하고자 하는, 파일로 출력하고자 하는 그 대상.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아마도 이제 매트릭스 형태라든지 그 행렬이라든지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저장하고자 하는 그 경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스에 보시면은 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영어 싫어 해서 R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영어가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영어 좀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뭐 구글 같은 데 가보면 그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뭐 translate.google.com인가? 뭐 그런 사이트 가보시면은 그 번역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이걸 전부 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한국어로 한꺼번에 번역하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직역이 된 거라 또 그것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고 어차피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문서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이트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쓰셔야 되는데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도 영문으로 하셔야 되고 영문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영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부하시더라도 좀 친숙해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write.csv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 CSV 파일을 가지고 좀 저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